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 지금 그 재정 건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비기축 통화 국가 가운데서 가장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이러한 이번 정권의 재정 확장 정책이 어떤 점이 가장 우려스러우신지 궁금하고요. 지금이라도 좀 시정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짚어주시죠. 일단은 참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저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기대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GDP 대비 부채 비율 100% 정도는 문제가 없다. OECD가 평균적으로 GDP 대비 100%가 부채 비율이다. 이거 허위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국민의힘 차원에서 팩트체크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GDP 대비 그 국가 부채가 100% 넘는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국가들입니다. 공통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축통화국들이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을 상대로 한 채권들이 많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국들은 OECD 평균을 내보면은 GDP 대비 국가 비율이 50%대 초반인 것이고 그마저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재정 준칙이라는 게 무너졌습니다. 부채 비율 40%를 가볍게 넘기면서 50% 가깝게 육박을 하게 됐고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던 정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안 알려진 게 많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정말 재정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IMF, OECD, S&P 같은 이런 국제 기관들이 일관되게 이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 훌륭하다. 앞으로도 유지를 해야 된다. 신용 등급도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랬는데 그 대파 선동 가지고 사실 난리를 친 거죠. 통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워딩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렇죠. 경제를 객관적으로 사실 우리가 우크라 전쟁 때문에 얼마나 국제 유가부터 해서 폭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유럽은 작년까지도 물가 인상률이 5%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윤석열 정권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1%대 방어를 했습니다. 놀라운 스코어거든요. 당시에 물가 1%대인데 성장률 2%대로 쌍끌이로 저희가 지표를 끌어올렸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한동훈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잘못된 얘기만 하니까 아무튼 이제 그랬었는데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많죠.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근데 이제 40%를 넘는 것도 그때 재정준칙 깨진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51%예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미 레드라인 넘은 것이고 60%가 데드라인인데 지금의 이 정부 기조로 갔을 때는 2029년 기준으로 58%까지 올라간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가 되죠. 지금 저희가 1년에 그런 부채를 갚는 또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30조 가까이가 된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거의 이제 복지부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저희가 예산을 이자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게 되면은 그 비중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프랑스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프랑스 국민들이 또 뭐라고 하고 있냐? 그럼 법인세 늘려라. 그럼 이제 부자들한테 증세를 해라. 근데 그럼 또 경제적인 기틀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위험하다라고 지금 사인이 가고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의 인식이 100%까지는 괜찮다라고 해버리니까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2021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나오면서도.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해서 제가 똑같이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4년 동안 전혀 경제에 대한 상식이 함양된 게 없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돈 쓰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전에 원화가 기축 통화가 될 거라고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가 이게 딱 이 플로우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제가 이런 논리로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빚내서 지금 기본소득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조만간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혹시 이거 아셨나요? 아니, 너무 놀라운 저는 그런 얘기였죠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경제 지표 본 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한번 저기 화면을 잡아볼까요? 대한민국 보시면 여기 보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제 46%, 45% 지금 한 50% 미만이죠. 근데 이제 저도 그 동감은 되는 게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사실 작년 말 기준이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5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게 네.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부채 관리라는 것이 지금 일본을 보시면은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네. 237% 가까이 돼요. 그렇죠. 뭐 근데 많긴 한데 어쨌든 기축통화국이라서 그 유지가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부채가 늘면은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가계 부채잖아요. 맞아요. 가계 부채가 그 큰 지금 그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부 부채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좀 우려가 될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참 저도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잘 해소하면서 성장을 유지할지가 저도 솔직히 참 해답은 안 나오는데 좀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거는 네. 굉장히 조금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분명한 거죠. 것은 윤석열 정권 때는 그러한 방향을 잡아갔었던 맞습니다. 거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네.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지표나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내용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언론은 그냥 마녀 사냥하기 바빴고 무능한 프레임을 씌우기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얘기만 했잖아요. 그게 대체 왜 중요합니까? 아직도 김건희 여사, 그런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진짜 이해가 안 사람들은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미래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수출 금액은 이런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다고요. 저희 때 일본을 최초로 추월을 했습니다. 제가 예. 일본을 극일을 한 겁니다. 반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좋은 호재들이 많았는데 네네. 정치권은 정말 쓸데없는 얘기만 하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행정관 일하다가 지금 나서 약간 현타가 오는 게 네. 저도 방송 패널 나가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좀 예능화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맞아요. 본질적인 것은 이런 경제, 외교, 안보거든요. 윤석열 정권은 정말 저는 정석에 가까운 정책들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표로 입증을 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평가를 못 받았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본질적인 좀 가십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못하게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른 말로는 윤석열 정권 당시 정답에 가까운 가이드를 준 겁니다. 저희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 재정 준칙을 세우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성장률까지 담보를 할 수 있겠는가. 네. 많은 것들을 저희가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그 기조가 전부 다 뒤집혔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의 시도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다 좀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야 할 우선순위는 일단 대통령 생각부터 완전히 바꿔야 된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그럼 뭐라도 사실 하여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 제일 충격적인 네. 것이 그거잖아요. 그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저리로 빌려주는 게 부당하다. 예. 이런 논리를 펼치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이라는 게 신용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용이 어떻게 생깁니까? 빚 잘 갚은 사람들이 신용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건대, 아니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낸 사람들은 보험료율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자동차 사고 많이 낸 사람들한테 보험료 깎아주고 사고 안 낸 사람들에게 보험료 더 걷자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 방향인 거예요. 현 정부의. 중국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못한 지금 경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지금 대통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똑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신용 높은 사람에게 네. 저리로 대출을 해주냐? 상식을 비틀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기 때문에 네. 이번 정권에서는 좀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재정 국가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부의 정권의 그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멘토님, 국채 100조 원 지금 네. 발행을 해야 되는 터닝 포인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채 100조는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의무적으로 빚을 내요.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참 빚을 계속 내면서 네. 이 정책을 이끌어 간다는 게 참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야 이게 참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빚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빚은 일단 결론은 위험해요. 저도 빚을 많이 져봐서 알아요.
그 빚을 많이 져봐서 하는데 근데 이제 빚을 가지고 정말 예를 들면 5%의 이자를 빌려서 10%의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빚을 이를테면은 투자용 시드머니를 내기 위해서 빚을 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돌아오는 리턴 값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부채를 냈는데 흥청망청 맨날 술 먹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그러면은 돈이 남아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비유가 적확하진 않지만 복지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런 노는 비용을, 그러니까 소모성 비용을 쓰는 것이고 맞아요. SOC 투자를 비롯한 이런 예산을 그렇죠. 집행을 하는 그렇겠네요. 게 투자를 네,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20초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 지금 지원금을 하겠다라고 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했죠.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게 추경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추경을 해라. 근데 놀고 먹는 데 쓰지 말고 복지에 쓰지 말고 투자를 해라. 특히 이제 건설업 같은 게 얼마나 네네. 힘듭니까? 이런데 정부가 사실 좀 돈을 부어주면은 활성화가 그렇네요. 되고 네.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건설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은 맞습니다. 고용이 늘고 또 네. 고용이 늘면은 또 소비가 늘고 네.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그냥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뭐 나름 차등을 뒀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보편적으로 줬잖아요. 네네. 이런 건 사실 그 일시적인 그 소비 펌핑은 시킬 수 있겠지만 그 효과가 매우 제한되고 그렇죠. 심지어는 네. 소모처도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네. 국한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것도 딱 정해줬잖아요. 진짜 소상공인들도 아니라 편의점 업주들만 많이 이득을 봤죠. 음. 그러니까 편의점들이 다 우리한테 오세요라고 온갖 상품들을 다 진열해버리니까 음. 진짜 사실 소상공인들 그냥 작은 마트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민생지원금 별로 이득을 못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집행을 정말 아마추어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조 쓰는 거 좋다 이겁니다.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기적으로 나눠주고 잠깐 그냥 소비 진작됐다 그 지표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활기죠. 끝인 겁니다. 활기죠. 그렇죠. 경제에 뭐 활력이 돌았다. 근데 지금 돈을 네. 쓰면서 활력이 도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그 지역사랑 상품권 23조를 또 배정을 했거든요. 사실상 매년 민생 지원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하트님이 저한테 네. 이제 시원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하면 이제 변명을 하자면 제가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정책이 너무 기괴해요. 사실. 정치적으로 좀 이게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변인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가? 예. 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교수님. 정치에 대해서. 아트님 경제는 훨씬 전문가실 테니까 제가 저는 저분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안다고 하는 것뿐이지 이제 실물적인 부분들은 제가 정책을 해본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사실 이런 방송이 사실 처음이에요. 정치를 하신 분과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지금 맞다 내가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들었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트님 제가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야, 지금 기업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글들 올라오고 있고요. 기업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 이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무제한 손배소 제한을 명시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좀 더 이제 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용 악화, 투자 축소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내년 그렇죠. 3월 시행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노동시장에 미친 부작용, 사실은 제가 뉴스 보니까 이미 영향을 주고 맞아요. 있어요. 이미 주고 있고 곧바로 저게 통과됐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온 노조들이 다 나와서 파업을 하더라고요. 이미 줄파업을 하고 있죠. 예, 네. 이런 노조가 있었나 싶은 노조까지 다 뛰어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야, 심각하네요 정말. 네. 저 옆에는 더 또 심각한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제 노란봉투법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이 골자가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네. 번째, 그러니까 쟁의도 사실 그 법적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법상으로 규격에 맞는 노동쟁의를 해야 되는데 이른바 불법 파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폭력성이 동원된다든지 아니면은 사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파업에 나선다든지 그러니까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심각한 저해가 될 수 있는 불법적인 파업을 했을 때 그럼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노란봉투법은 그런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하게 금지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두 번째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본청을 상대로 노동쟁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죠. 이게 계약은 하청업체와 했는데 본청에 대해서 노동쟁의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네,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누가 무슨 사유로 파업을 할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근로자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노조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겠어요. 기업이 이제 그 수주를 맞춰야 될 때 가장 그 노동의 공백이 크고 취약할 때 네. 그때를 찝어서 기업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고 그 노동쟁의를 하고 교섭을 협상을 하려고 하는 하겠죠. 거죠. 네. 근데 그러면 기업들이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이 너무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네. 이제 기업 경영상에 오죽하면은 유럽, 미국의 상공회의소까지 이런 식이면은 맞아요. 한국에서 곧바로 못한다.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GM 지금 철수하겠다라고 이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해외 법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기차도 미국에 투자하는 김에 엎어진 김에 쇼한다고 미국으로 가고 말지. 법인세도 늘려, 노동쟁의도 마음대로 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뭐 사주까지 다 처벌한다고 해.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하겠습니까? 전기세도 비쌉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산업전기도 계속 비싸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단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나마 지금 이 관세에 적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15% 낮춰준 것도 있지만 네. 일본은 이미 생산 공정이 대부분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충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민노총의 노예 생활하면서 지금 공급을 하는 거니까 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제일 큰 문제는 그럼 이게 노동자라도 잘 보호를 하면 다행이에요. 차라리. 근데 이거 민노총만 보호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 못 받아요. 오히려 더 차별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민노총에서 파업한다라고 뛰쳐나가면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파업 못합니다.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민노총이 파업할 때 그 공백을 메꾸는 불쌍한 사람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더 많은 차별과 더 많은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동 귀족 계층들만을 위한 것이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참 문제가 많은 법이죠. 정말 만국적인 법입니다. 네. 정말 공부를 제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좌파 정권, 이게 제가 지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보수 정권이 뭐다 무슨 뭐 부정부패가 많다 비리가 많다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제 현안에 비하면은 굉장히 비본질적인 얘기들이에요. 막말로 김건희 여사 디올백이 나라 운영에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까? 네네. 비판받고 사과를 해야겠지만 딱 거기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게 본질적인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좌파 정권에 지금 정권 뺏겨서 이 난리가 100일 만에 이렇게까지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 저는 가능한가 싶은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네. 부분에서 반성을 좀 하고 싶냐면은 저는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을 통해서 제가 미란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좀 단기 투자를 위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단기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못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근데 단기 투자를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깊이 있는 분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나는 한 1%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법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노란봉투법? 그 로봇주가 뜨겠네?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뭐 이렇게 다른 거 분석을 하다 보면 제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오히려 그 민주노총만 보호를 받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이 어쨌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잖아요. 기본 그렇죠. 골자는. 근데 이제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 권한이 센 네. 민주노총을 보호를 하고 오히려 비정규직 그 힘이 약한 비정규직은 오히려 더 역차별 받게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법안이란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법안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더 네. 깊이 있게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시고 목소리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MZ 노동자들은 네. 격렬하게 반대해요.
그러니까 MZ 노동자들은 정규직이기는 하지만 이제 네. 그 사람들은 또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노조의 지위가 높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제3노조 혹은 아예 그 제3노조에도 못 끼는 정도의 그런 규모가 MZ 노조인데, 이 민노총 중심적으로 정치 가다 보면은 본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게 생겨난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끼리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주 4.5일제, 정년 연장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청년 근로자들에겐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정년 늘어나면은 사실 신규 채용은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올해 대기업 63%가 신규 채용 계획 없다. 맞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신규 채용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엔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네. 제가 잘 안 보는 것도 있지만 공채도 사라진 지가 좀 공채가 됐죠.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저도 공채로 다 기업에서 일했던 한참 사람인데 됐습니다. 네. 없어진 지. 요즘엔 공채가 없더라고요.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가 호봉제를 또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생산직들은 다 호봉제를 그렇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정년에 가까워진 근로자 1명을 해고하면은 신규 채용을 3명, 4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반대로 그런 그 임기가 그 정년이 거의 끝나가는 근로자들의 정년 음. 연장이 1년 될 때마다 신규 채용은 몇 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라도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마저도 음. 거부하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미 지금 가시화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그 원화채굴조차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냥 쉬었다 하는 통계가 지금 맞습니다.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대책이 없죠. 이런 정책 환경에서 기업들한테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용 좀 늘려달라고. 근데 이게 말만 하면 고용이 늘어납니까? 고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기업인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코스피 5,000포인트 보내겠다는데 반기업적 법안을 자꾸 통과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렇죠.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노란봉투법이 제2의 론스타 사태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컸던 소송인데 이 10년 동안 이게 이어지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국민에게 모두 피해를 남겼었던 그런 사태였는데, 노란봉투법이 이것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알바생도 또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맞아요. 자영업자분들이 또 더 힘들어지셨고요. 최저시급 인상 전 정권에서 있으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는데 네. 이것까지 더해지면서 또 더 힘들게 되셨고, 알바생들이 적금 깨고 빨리 퇴직금 달라고 그렇죠.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 15시간만 근로해도 1년 계약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는 지금 네, 정책을 네. 또 하고 있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이면은 하루 평균 2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를 한다는 건데 1년이라면 무기계약직을 해라. 근데 그런 자영업자들이 평생 근로자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근로자들 보호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금방 딱 자르죠. 1년 전에 잘라버리겠죠. 11, 네. 11개월만 일하고 자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늘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족 경영하잖아요. 알바 안 뽑습니다. 2명 쓸 거 1명 쓰거든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좌파 정권은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근로자들도 피해를 본다.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4.5일제를 하겠다. 1년 이상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실업급여도 큰 문제예요. 박근혜 정권 때 고용보험이 10조 넘게 재원이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거치면서 제로가 됐고요. 지금 적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고용보험. 왜 그러냐? 문재인 정권 때 그 실업급여 그 지불에 대한 방식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고 퇴직을 하더라도 6개월까지는 실업급여를 줍니다. 그럼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때는 해고를 당했을 때만 주는 방식이었는데, 사업장에서는 자기가 주는 돈 아니니까 그냥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해고 처리를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또 민주당이 입법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했고, 이번 정권은 한 발 더 나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해도 실업급여 줘라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1년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면 누가 1년 이상 일을 굳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도덕적 해이 그리고 또 일할 의지 자체를 그렇죠. 상실시켜 버리는 일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우울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네. 근데 이거 저희가 집권했을 때도 문제였는데 네. 심지어는 지금은 정권을 또 좌파들에게 뺏겼으니까 예.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만 되고 있다. 참담한 상황이죠. 예. 새를 더 모아야 되겠죠. 저희가 예. 집권을 다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도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포스코 ENC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 건축 현장이 다 멈춰서 제가 하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남편이 건축 현장에서 포크레인 같은 거나 뭐 이런 중장비 하시는 분들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얘기들 진짜 실제로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